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 IT공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용범으로 의료법규와 의료안전 수업 중 의료안전 사고와 실태에 대해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희 조는 저와 17학번 이재영, 17학번 최윤석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정의,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실태에 관한 의료분쟁 제도 통계 및 의료사고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 후 해결 방안,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의료사고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인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과실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 등을 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상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 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 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 체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는데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보건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의해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의료사고가 맞으나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여 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양수색 전증은 예견이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과실의 범위입니다. 먼저 의료과실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먼저 의료행위 전 환자의 체질이나 특이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처방이나 시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과실과 의료행위 과정의 부적절성, 병원의 부족한 시설 및 환자 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인의 과실로 범위를 나눌 수 있으며 의료인의 과실의 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의료과실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과실 범위 중 환자의 과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해 발생하며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특이 체질에 의해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PPT만 본다면 약이나 수술로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환자의 특이 체질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의료인 과실 판단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객관적 기준에는 의학의 수준, 의사의 수준,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 관행 등이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는 의사의 재량, 의료 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특이 체질 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차인 의료사고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 분쟁 상담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화, 온라인, 방문, 우편 순으로 상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본문에 보이는 내용과 같으며 최근 5년간 의료 분쟁 상담 누적은 총 28만 건을 실시하여 의료 분쟁 상담이 연평균 4.9% 증가하였으나 2020년은 방문 상담 감소의 영향으로 4.8%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고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사고 내용에 따른 감정 처리 현황 통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증상 악화, 진단 지연, 감염, 장기 손상, 신경 손상 순으로 많았으며 5년 연속 증상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의료 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로 의료 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 38.4%, 치과는 임플란트 2.2%, 한의과는 침 1%, 약제과는 조제 0.1%로 각각 분야에서 이렇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사고에 관한 영상 한 가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을 알렸다 곤욕을 치르는 일 적지 않습니다. 이 참 억울한 일인데 지금부터는 그런 두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은 사람 얘기입니다. 이 수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병원 측을 고소하면서 의료사고 소송으로 번졌는데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끝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A씨는 왼쪽 턱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 등의 후유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하물며 붓기도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뛰어보니까 턱이 신경까지 다 잘려 나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병원을 찾아가 진료 기록부와 CCTV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의 과실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CCTV인데 병원 측이 주질 않아요. 이후 A씨는 인터넷에 수술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의료진에게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나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의료진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의료진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후유장애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고 수술 전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한정해 원금과 이자 1억 1천여만 원을 A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어떤 소송 오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증을 못해도 과실을 추정을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려 고소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른 의료사고 영상들의 자료를 사진으로만 보여드린 것으로 의료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 사진을 보시면은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문에 응답한 국민들이 51.3%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의 자료들을 통해 의료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가 높다고 응답한 만큼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더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의료인의 의료 법학에 대한 지식 부족, 이사수의 급증, 그리고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의료인의 의료 법학 지식에 대한 지식 부족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의 책임감 부족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은혜를 주고 그 은혜에 보답하던 시혜적인 관계에서 현재는 의료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책임감이 과거에 비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위조 및 변조, 또한 설명 의무에 대한 부족 등 의료법학에 대한 지식 및 책임감이 모두 부족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네, 우측의 자료를 보면 의료사고의 원인 중 주로 지식이나 숙련도의 부족, 지식 및 기술의 오류, 절차 미준수 등 의료인의 의료 법학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의료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은 의사수의 증가율이 급증했다는 것인데,
화면에 보이는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의 수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15년간 남성 의사는 36%, 여성 의사는 4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술이나 수술에 숙련되지 않은 의사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의료사고 발생 확률과 위험성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보건의료인을 수련시키기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의사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피교육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공부와 의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과로로 인해 환자들이 제공받는 의료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의료질의 저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직 의사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 정의한 내용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의료인은 전체 의료인 중 86.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업무를 하는 의료인의 특성상 신체 특정 부위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이었던 의료인의 의료 법학에 대한 지식 부족과 책임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보수 교육과 자료의 표준화, 표준 자료 지침 준수, 수술실 CCTV 의무화 등이 있으며, 먼저 의료교육 자료의 표준화는 2000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학교육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며, 세계의학교육연맹과 국제의학교육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의학교육 표준화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다단계 면허 시험도 제도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의학 교육의 표준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자료 지침 준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절차는 최적의 시간에 맞춰 시행하지 않는 일은 엄격히 관리되어 없어야 할 것이며, 표준 진료 지침을 준수해 진료를 한다면 진료 후 상해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의 의무 중 법적, 도덕적 의무의 위반과 위험이 경시되는 경우에는 의료 사고의 발생률이나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직무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술 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 영구 손상이나 사망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몇 단계로 나누어 수술 및 시술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수술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되어 2021년 8월 31일에 의결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또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등 적절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관한 뉴스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글들은 뉴스의 내용을 스크랩한 것으로, 내용을 보시면 행정직원의 대리 수술, 인턴 의사의 성범죄 등 수술실 내에 CCTV가 없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받을 수 없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도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은 상황은 상당히 많으며, 수술실 내 CCTV에 관한 법안은 꾸준히 수정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다음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시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CCTV 촬영에 관해서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부분 마취 및 국소 마취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수술 및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위험 수술과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저해 가능성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CTV는 수술실에 내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게 설치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녹화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에 관한 조항으로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와 의사의 쌍방 동의 후 쌍방 동의 후 촬영된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며,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 시
또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 열람 비용은 의료기관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녹화한 CCTV 영상에 대한 보관에 관한 조항으로 수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며 영상을 유출하거나 손상할 경우 병원 측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꾸준히 수정되는 수술실 내의 CCTV 법안에 따른 뉴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여당. 그런데 수술실 안이 아니라 의협이 제안한 대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CCTV는 반드시 수술실 안에 설치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의원, 32살 여성이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 뒤쯤 의사가 나가버립니다. 잠시 뒤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옵니다. 간호사가 아무리 깨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의사는 수차례 흉부 압박을 시도합니다. 환자가 괜찮아졌는지 의사는 소독약을 바르며 다시 수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환자의 이상이 생기자 또다시 흉부 압박을 하는데 같은 상황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수술 뒤 환자는 혼자 3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고 2달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한 의사는 광고와 달리 전문의도 아니었고 위급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코를 골며 자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유족은 어렵게 이 CCTV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진료 기록에 기재된 시간과 투여약의 용량하고 CCTV에서 보여지는 그런 투여 시간이나 응급 심폐소생술하는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경찰은 이 CCTV를 토대로 9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CCTV마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권대희 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이른바 권대희법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추진 중인 법안이 수술실 입구 CCTV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씨의 어머니는 다시 국회 앞으로 나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밖에 달아놔놓으면은 정상적인 의사가 안으로 들어가고 옆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뒤로 나가고 수술실 CCTV라는 건 안에 있는 걸 수술실 CCTV라 하는 거고 밖에 달면은 그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수술실 내 CCTV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로 변경이 되는 등 법안은 계속되어 수정 중이며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사 수의 증가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의료질의 저하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인해 낮춰진 의료 서비스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그 예로는 의료법에 따른 수행 과정에서 전문의와 근로자의 업무를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를 해결할 경우 국가 관점에서는 보험 재정의 부담, 국민 관점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업무 강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의료사고와 실태의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사고에 관련해 저희가 받는 문제들을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의료 분쟁 증가 원인 중 틀린 설명은 고르시오입니다. 정답은 의료 기술의 발전의 원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의료 분쟁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입니다. 정답은 의사 수의 감소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환자 과실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정답은 환자가 입원 중 병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료인 과실,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환자의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의료 분쟁 신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방법이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입니다. 정답은 라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 및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